먼저 오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예정에 없던 담화 발표였는데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다면은 하야 자진 사퇴 담화가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는데 역시 그 예상을 뛰어넘어 윤 대통령이 광란의 칼춤, 자신에 대한 탄핵 시도를 광란의 칼춤에 비유하는 굉장히 뜻밖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딱 이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저는 지난 2년 반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와 맞서 싸워왔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가 하나 되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그러니까 전혀 탄핵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야당과 그리고 지난 12.3 내란을 국가 반란 행위로 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저도 9시 25분쯤에 대통령 담화를 먼저 예고를 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대통령 담화는 즉각 하야 외에는 담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아했던 것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를 발표할 사람이 아닌데 과연 이 시기에서 저런 담화를 도대체 무슨 내용을 할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지만 이런 식으로 할 줄은 미처 상상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늘 상상하는 것을 늘 뛰어넘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윤 대통령이 이 대국민 담화를 한 정치적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그거는 딱 하나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극우 진영의 결집을 촉구함으로써 앞으로 자신이 탄핵된 이후라도 자신을 구심점으로 해서 계속 싸워나가자. 그런 메시지를 전 사회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한 15% 남짓한 국민한테 분명히 주고 또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내 뒤에 서라. 탄핵에 찬성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따라가지 말고 내 뒤에 서서 끝까지 싸우자. 그게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사는 길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대통령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서 과연 이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만큼의 실익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극우 진영이라고 해봤자 정말 그 아스팔트 극우라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을 들어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집회를 해달라는 요구인 셈인데 대통령의 지금 이 정도로 망상에 빠져 있네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전히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는 국민이 한 15%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 사례를 저는 윤 대통령이 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2020년 대선을 패배한 다음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거든요.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 그 앞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 연설을 합니다. 그 선동 연설 내용을 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연설하고 좀 비슷한데 그겁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부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죽도록 싸웁시다. 여러분에게 만약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더 이상 국가는 없습니다 하고 싸우라고 독려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소가 되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15%, 20% 아주 소수의 극렬 지지자들 모아갖고 그걸 통해서 다시 부활해서 4년 뒤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고 이번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씌워졌던 국가전복 혐의라든가 내란 선동 혐의들이 다 기소가 철회돼 버렸어요. 완전히 트럼프는 부활한 거거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싸우면은
나중에 나도 트럼프처럼 부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망상으로 우리는 보겠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미국과 한국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렇다면 이것은 지난 그 12월 3일 날 있었던 군을 동원한 내란에 이어서 이거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내란 선동을 촉구하는 행위로 또 하나의 내란 혐의가 더 씌워지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쿠데타가 군을 동원했던 친위 쿠데타였다면은 이제는 군은 동원하는 게 어려워졌으니까 진짜 총성 없는 그 우리 사회의 어떤 우익 세력들을 총결집시켜서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계속 싸워 나가겠다라는 정말 그 국가 분열을 그렇게 획책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찾는 최악의 길로 가고 있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 후유증이 사실 쿠데타야 뭐 탄핵하고 그다음 대통령 구속되고 그러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윤 대통령이 싸우겠다고 나오면은 벌써 그 국민의힘은 친윤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의 어떤 이른바 극우 세력들이 결집을 하면 그 숫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그 갈등과 분열, 충돌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참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대국민 담화 직후에 일종의 법정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자신의 법적인 법리적인 논리적 한 목적성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 아니냐. 그래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합법이고 나는 이것이 온전한 대통령의 행위로 인식하고 이것을 했으므로 나는 무죄다라는 이런 법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서 이걸 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정치적 목적과 법리적 법정 투쟁을 위한 목적 중에서 법적 투쟁보다 오로지 그 정치적 목적의 무게중심이 거의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양쪽이 다 이렇게 양쪽을 다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나는 그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했을 뿐이고 국회가 그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니까 곧바로 해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군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전산 시스템을 장악하려고 한 거를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니 군병력이 총을 들고 선관위에 들어갔는데 그게 그 단순히 전산 시스템 점검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자신 사실을 호도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국회에 대해서도 소수의 병력만 예. 투입하고 그리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것도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질서 유지에 필요한 그런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고 또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니까 바로 병력을 철수시켰다 하는데 이미 그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의 증언에서 국회 그 저기 본회의장이 아직 그 의결 정족수가 안 되니까 빨리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국회를 물리적으로 예. 사실은 그 해산시키려 했다라는 명백한 증거인데 그런 사실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한 선전인 동시에 앞으로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 다툴 때 그 법리적인 그런 근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이렇게 굉장히 바꿔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장 자체도 문제지만 이 그 주장 자체에도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든지 본인도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의 거짓말 부분이 일부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팩트 체킹이 완전히 다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군을 출동시킬 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는데 이건 굉장히 모순이 되는, 그러면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면 국회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이 말 자체가 없었던 말을 지금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히 그 윤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좀 물론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야
지금 그 참모들도 다 정치적인 판단을 할 테니까 지금 윤 대통령을 도우면 나중에 이게 내란에 동정하게 돼서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몸조심을 할 겁니다. 근데 바깥에서 어쨌든 윤 대통령과 비슷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포진해 있고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 행안부 장관이었다가 물러난 그 이상민 장관. 예, 이상민 장관이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였다라고 얘기했고 어제는 윤상현 의원이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 아니냐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법무장관에게. 근데 이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이 어떤 자기 방어막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은 1997년에 대법이 12.12, 1980년에 12.12와 5.17 쿠데타를 했던 전두환 노태우 신공부에게 이제 중형을 내릴 때 그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그 보면은 그러니까 12.12나 5.18 등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서 이것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과정을 보면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이건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고도의 그 통치 행위라고 사법부가 대법원이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뜻을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그 계엄령의 요건이라는 게 전쟁,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이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그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굉장히 좀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판단하냐? 결국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종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이 용인하고 지금 저 위기 상황이니까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승인하면은 그거는 이제 고도의 총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사법부가 판정하는 건 좀 옳지 않다라는 뜻. 주권재민의 그런 목적에서 사법부가 당시에 이제 그런 판결문을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거기서 딱 그 부분만 떼어내 갖고 윤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란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 다수는 그 12.3 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내란으로 보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입법부 국회에서도 다수가 그것은 내란 혐의고 반란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윤 대통령의 얘기는 굉장히 견강부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난 3일 날 새벽에 이제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7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기 직전인 그날 오전 10시쯤에 우리 당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이선으로 후퇴한다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확연히 이렇게 이제 뒤로 물러서는 그런 그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퇴진을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요 한 6일 정도의 시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지금 완전히 태도를 돌변해서 이제 반격에 나서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의 심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죠. 일관됐고 네. 다만 언론과 주변에서 그를 해석을 잘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11월 5일 오전에 뭐 나의 뭐 거취를 포함해서 7일, 모든 거를 12월 7일 네. 오전에 그 나의 거취를 포함해서 모든 거를 우리 당 결정에 따르겠다, 위임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 당이라는 표현도 이미 썼거든요. 네.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국회에 위임한다고 하거나 그렇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해야 할 텐데 네. 굳이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번 탄핵 표결에서 부결시켜달라, 나를 좀 보호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였지 거기서 대통령이 물러날 생각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직후에 뭐 여러 신문 보도 나오면 그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 질서 있게 퇴진하니 차라리 탄핵되겠다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 쪽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약간 너무 대통령의 워딩을 선의로 해석했던 게 아닌가. 사실 윤 대통령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그 담화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은 진짜 확신범이고 굉장히 그 나르시시즘에 빠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균형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굉장히 불안감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논의를 대통령의 이제 통치행위다라는 이 논의가 이제 친윤계에서 나오는 말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예. 이 논의 오늘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에 친윤계 또는 이른바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친위 세력들과 상의를 했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친윤계 국회의원들하고 직접 통화하고 그랬을지는 왜냐하면 이제 다 수사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통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 공범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외부의 윤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야당이 북한과 연계돼 있고 그리고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러니까 야당이 기획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을 하고 그리고 수치 데이터 조작을 통해 갖고 중앙선관위가 그걸 실행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낙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이 기각시키는 걸로 삼자가 쫙 그 일목요연하게 팀을 짜갖고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바깥의 극우 세력들 유튜버들이라든가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좀 퍼져 있는 그런 음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번 그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오늘 담아 보면은 이게 A4 용지로 5장입니다. 네,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썼을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실에서 공식적으로 아마 이거 지금 못 써줄 겁니다. 네. 그러나 바깥에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담화, 굉장히 긴 담화를 쓰는데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는 우리 사회 어떤 음모론 그리고 어떤 우리 사회 국가 분열을 통해서 우파의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세력의 어떤 조직적인 반발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사회의 한 15% 정도 되는 세력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 담화 내용에도 이제 찬성하는 세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체 여론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 대국민 담화 내용이. 일단 국민의힘은 갈라졌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는 탄핵에 찬성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선언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등 친윤계 쪽은 그쪽이 오히려 다수란 말입니다. 지금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의원 숫자가. 그쪽은 현재로서는 이제 당론 번복을 하려면은 의원총회 열어갖고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그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일단 이번 토요일 날 국회 탄핵 표결에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한동훈계의 이탈로 탄핵안은 가결이 될 것 같아요. 가결될 게 거의 확실한데 문제는 가결된 이후에 어쨌든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 친윤계는 부결표를 던졌으니까 부결표 던진 다음에 아마 이제 친윤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동훈은 넌 왜 당론 따르지 않고 가결표 던졌냐 배신자 아니냐라는 식으로 한동훈과 친한계를 고립시키고 쫓아내려는 쪽으로 그러니까 다수 국민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국민의힘 내에서 오히려 친한계 탄핵에 찬성한 친한계를 쫓아내버리는 쪽으로 당내 내분이 좀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이른바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강경파들 지지하는 그런 그룹들을 뭉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